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을 옹호하는 조국 후보자를 규탄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로스쿨이 일본에서 수입한 제도로 학비 등을 대기 어려운 사람은 이용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제도라며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을 주도했던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간 5,6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직원들이 불법 시술과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것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이 최근 공시한 내부감사 보고서를 보면 의학원 치과위생사 A씨는 지인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감독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친구 아버지를 원내 치과로 불러 임플란트 식립 등 불법 시술을 일부 진행했고 치과의사가 발행해야 하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위조 작성했습니다. 한편 B씨는 업체가 납품한 물품을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횡령하고 대금 중 일부를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전 인터넷 검색과 범행도구 준비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해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고유정의 변호인 측은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은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의 성폭력 시도에 대항한 우발 살인을 주장하며 첫 정식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원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45살 A씨는 오늘 오전 7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원룸에서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A씨는 흉기에 찔려 다친 상태로 바깥으로 나와 지나가던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지만 내일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거예요. 어떤 극우 성향 유튜버의 발언. 자기 혼자 떠들고 말게 해야 할 것을 어떤 기업의 회장께서 이걸 직원 조율 때 들려주고. 영상이 상영된 직후 한국콜마 직원들은 익명 사이트 등을 통해 답이 없다, 소름이 돋았다는 등 불쾌함을 나타냈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한국콜마. 그런데 한국콜마는 일본 자본이 투입된 업체. 들불 같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한국콜마에 옮겨 붙고 한국콜마가 일본 자본이 투자된 합작회사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엔 한국콜마가 납품하는 화장품 회사의 명단과 제품 이름이 공유됐고 이들 화장품 회사에는 한국콜마와 계약을 끊으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뭐라도 변명해야 할 판. 회사가 내놓은 해명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석연찮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혹되거나 하면 안 되고 좋은 제품 기술력으로 이런 걸 잘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한국콜마는 윤 회장이 평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 이순신 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나라 사랑이 투철한 인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방송을 왜 드시나?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편향된 식민사관으로 인해 열패감에 빠져있는 회장 개인의 정치적 관점을 직원들에게 강요한 점에 대하여
윤동한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끝내 그 동영상을 틀게 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회장직에서 물러나거나 말거나 한국콜마는 윤동한 회장 일가의 것. 윤 회장은 한국콜마의 지주회사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30% 이상을 가진 1대 주주, 아들 윤상현 사장이 18% 이상을 가진 2대 주주여서 회사에 영향력이 없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동한 회장, 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억하 감정이 있었나? 지난해 국세청 발표에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닌지.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차명 주식의 배당 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윤 회장의 포탈 세액은 36억여 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동한 회장에게 고마워해야 할까? 윤동한 회장이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널 닮은 저 푸른 바다 가운데 날 던지고 싶어. 뜨거운 햇살에 날 녹이고 싶어. 저기 저 부는 바람아 그녀를 데리고 내게 날아와. 젊은 날의 청춘 로까 웃고 있는 내 힘을 두고 난 못가. 바랄까 넘실대는 수평선 위로 내 맘을 춤을 추며 거리로 하늘 위 날아가는 갈매 그때도 함께 좁게 껍질 묶고 날 그녀의 목에 걸고 우리 사랑을 불태우길 원해. 나지 막기 전에 멀어지는 파도 소리가 들려올 때 거만해 거만해. 파란 하늘 빛에 가슴 벅차오를 때 거만해 거만해. 눈을 감고 상상해봐 도시 한복판 마음 먹기 달린 행복한 미란 간단해. 모두 잊고 간만에 훌쩍 떠나 내게 말만 해. 머릿속 꽉 찬 빚더미를 날려버릴 난 너의 비타민. 이 음악은 내 꿈의 미끄럼틀. 귀 기울여 타고 가자 흔들흔들. 걸음아 걸음아 날 데려가. 하여간 이건 한여름 내 하여가. 푸른 바다로 몸만 테이크아웃하고 골치 아픈 일 모두 제껴두고 쿨하게 만들어줄게 빙고. 푹푹 찌는 태양 아래 마음 비우고 해가 잠든 일모레 떠나 일말에 소리쳐 외쳐 콜만해. 물씬 여름 물씬 구기는 아쉬운 더운 날에 바다 내 맘 달래 함께 떠날게 promise. 날 아프게 하는 슬픈 나쁜 기억들 저 바다에 뜰래. 나 이대로 머물고 싶어. 잠이 들지 않는 바닷가를 굴굴 때 거만해 거만해. 밤하늘의 별을 따고 싶단 말할 때 거만해 거만해. 그대와 손을 잡고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는 무가당의 콜마네임이었습니다. 무가당의 콜마네임. 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오고 있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 팟캐스트로 또 일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9161번 쓰시는 분, 부여에도 충남 부여에도 중개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부여에서요 계룡산에서 쏘는 KBS 1라디오를 들으시면 어떨까요? 94.7. 네, 잘 들릴 겁니다.
94.7로 KBS 1라디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하나 드릴 텐데 KBS의 텔레비전 FM, DMB, UHD TV, UHD 모바일 어디서 무슨 채널로 무슨 주파수로 듣는 것이 좋을까 하실 때는 map.kbs.co.kr map.kbs.co.kr 여기로 들어가시면요 아주 소상히 지도와 함께 청취할 수 있는 시청할 수 있는 주파수 채널을 안내받으실 수가 있어요. map.kbs.co.kr 여러분 많은 접속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이 생방송을 모바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을 통해서 즐기시면 좋겠어요. 네. 0837번 쓰시는 분 고향 익산에 늦은 휴가 왔는데 김용민 라이브 잘 들립니다. 제 고향 친구들에게도 광고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KBS 전주방송 총국 통해서 1부, 2부 모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장희재님 휴가 다녀와서 밀리는 숙제를 하듯 지난주 라이브 몰아서 다시 듣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 네. 아니겠습니까? 마치 김용민 씨가 드라마 주인공 같았습니다. 네. 드라마 몰아서 시청하듯 들으셨나 봐요. 네. 0837번 쓰시는 분 아까 소개해드렸고 2927번 쓰시는 분 울산에서는 언제쯤 김용민 라이브 일부 들으실 수 있을까요? 명색이 광역시인데 네. KBS 울산 방송국의 자체 방송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역 방송인데요. 지역 프로그램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일부 못 들으시면 김용민 라이브 팟캐스트 방송으로 들으시면 어떨까요?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또 콩으로 또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예. 자,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들을 텐데요. 오늘부터 정보센터 속 코너가 있습니다. 뉴스를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 놓치지 말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를 이끄는 조진주 씨 전해주시죠.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100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 입고시 개정안을 2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면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파주 출판단지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내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0배 넘게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하러 자신을 찾아온 기자를 폭행해 논란이 됐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서울대 명예 교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모델인 배우 정유미 측이 DHC에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2022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과 함께 선택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구조로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펄조의 연상 퀴즈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올해 광복절 특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일환인데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부패 사범과 반시장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 2002년 개봉한 영화 광복절 특사가 생각나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입니다. 영화 광복절 특사의 여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영화에서 분홍 립스틱이라는 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펄조의 연상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의 친일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안익태는 일제에 부역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난 2000년대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애국가의 작곡가, 과연 애국자였나? 이 이야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신대학교 국제학부 이혜영 교수 연결됐습니다. 이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지난주 작곡가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를 국가로 부르지 말자 이런 내용의 공청회가 열렸는데 교수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제 발표했죠. 네. 이번 공청회가 열리게 된 계기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설령 무관하더라도 주목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반일 감정을 조장하려고 마침 이때 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우리 국민 여론이 이제 누가 어떤 특정 세력이 어떤 감정을 조장한다고 해서 움직이고 또 행동에 나서 그런 상태는 아니죠 이미 그런 수준은. 네, 그렇죠. 자, 그동안 이혜영 교수께서는 안익태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안익태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된 계기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안익태 당시 이름은 에키타이 안입니다. 네. 에키타이 안의 그 활동의 정점이 그 베를린 시절이거든요. 그게 네. 이제 41년 말부터 한 44년 중반 정도인데, 근데 지금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 안익태는 일본 유학, 미국 유학, 유럽 유학을 거친 지금으로 봐도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그런데 마침 뭐 저도 이렇게 독일에서 공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의 정점에 있었던 독일어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안익태의 지적 편력 과정을 그리고 그것이 친일, 친나치로 타락해가는 과정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안익태가 나중에 친일, 친나치의 행보를 보였다. 그러니까 친일은 뭐 이런저런 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반대 친나치까지 한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자, 뭐 친일, 친나치 행각에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글쎄 지금 뭐 이미 유튜브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관련된 영상 2개를 찾아서 자세한 해설과 함께 올려놓은 게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독일 연방문서보관소 시청각 자료실에 가면은 한 7분짜리 그 만주국 지휘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대로. 네. 그리고 찾아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다. 일부는 나와 있죠. 네. 일부 나와 있고 긴 7분짜리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네네. 베를린에 있는 독일 문서보관소에 가면은 나치 독일 사료를 따로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나치 독일관. 거기에 보면은 독일 일본 협회 관련된 사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속에 에키타이안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자료들은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거기 가서 그 복사를 한 다음에 그 인터넷 카페에 올려놨어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어로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익태의 이런 친나치 친일 행보 이와 관련해서 김영석 안익태 기념재단 연구위원장이 왜곡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프랑스가 안익태를 기피 인물로 선언했고 미국은 안익태를 입국 금지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허황된 거짓말이다. 안익태는 히틀러 생일 경축 음악회를 지휘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안익태 재단 분들하고는 뭐 제가 한번 3월 이후부터 그 어떤 말씀하신지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6월달에 가평에서 만나서 아주 긴 시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주장이 제가 아까 핵심 자료로 이제 연방문서보관소에 있는 그 안익태 에키타이안 파일하고 또 빠뜨린 하나가 뭐냐면은 그 베를린 시절의 에키타이안의 주소가 에하라 고이츠라고 하는
만주국 참사관의 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재미난 거는 프랑크 호프만이라고 하는 독일계 학자가 그 당시에 미국 OSS, 그러니까 CIA 전신이죠. 네네네. 그 당시 그 지조 기록 문서를 찾아냈는데 그게 에아라 고이치가 그 일본 대본령의 네. 유럽 그 스파이망의 독일 총책이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독일 총책의 집에 2년 넘게 에키타얀이 기거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익태 재단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예. 이건 사실은 지역 말단적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독일 연방문서보관서 사료나 네. 에아라 고이치 회고록이나 이런 것에 언급을 안 하시고 지역 말단으로 즉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친일, 친나치 행적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흔적이. 네. 근데 이제 지연 말단적인 몇 가지를 갖고 사실 오류가 있다고 그걸 갖고 본질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인 안익태 기념재단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꼬리를 거죠.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접근 방법이라 좀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말씀하신 그 허황된 거짓말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히틀러 생일이 4월 20일인데 전통적으로 파리에서 점령제 아닙니까? 네네네. 했을 때 베토벤 축제란 페스티벌 이런 걸 해요. 음악회를. 네. 근데 44년 4월 달에 아시겠지만 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4월 달에는 프랑스 곳곳에서 레지스탕스하고 나치들 간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네. 그런 시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에키타얀이 4월 달에 에아라 고이치하고 같이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3번 연주회를 하는데 네. 3번 진리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4월 19일자 연주회가 있는데 이게 당시 그 프랑스 나치 부역지에 얼굴 사진하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요. 그 중에 그 같이 협연했던 분이 코르토라고 하는 대단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래서 국적은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드골 정부에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연주를 했던 코르토를 입국 금지자로 2년 동안 지정합니다. 네. 그런데 프랑크 호프만이라 아까 말씀드린 그 학자의 주장은 그때 에키타얀도 같이 지명이 되었다. 입국 기피자로. 네, 그런데 네. 여기까지인데 이제 안익태 재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 에키타얀이 그 뒤에 61년에 파리에서 연주를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냐 네. 하고 제가 인용한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거죠. 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44년 5월쯤에 안익태가 스페인 프랑쿠티아에 네. 스페인으로 옮겨갑니다. 전 도망이라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뒤에 그럼 1961년까지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17년, 16년, 17년 동안 왜 안 갔냐? 예. 이 문제는 먼저 답변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은 현재 애국가가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 저도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여러 음악 학자를 비롯해서 이번에 공청회에서도 여러 좋은 의견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전문가 재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 네. 그런데 이 애국가 문제는 1945년부터요. 거의 한 70년, 80년 동안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어 온 건데 네. 그때마다 이제 특히 해방 직후에 동아일보라든지 네. 그때 중앙신문이라고 있었는데 진보계 신문이죠. 네. 이런 신문에서조차도 애국가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때도 가장 선호된 방안이 공모 방식이죠. 네. 그다음에 4.19 이후에도 애국가 문제 다시 불거졌을 때도 가장 선호된 방법은 공모 방식이었어요. 네. 근데 왜 그때 공모에 의해서 새로운 국가가 4.19 직후에는 5.16이 났고요. 네. 그다음에 해방 직후에는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주 격렬한 좌우 갈등을 겪었던 시기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보니까 네. 말이죠. 이미 오랫동안 불러온 애국가와
또 작곡가의 행적은 별개로 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애국가 교체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의견 차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때 그 여론조사 결과가요. 제 책이 1월 15일 경위가 나왔는데 제가 그 직후에 인터뷰를 할 때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1월 18일인가 그렇습니다. 대략. 제 책이 나오자마자니까 어떤 이런 의견이 퍼지기도 전인 거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행스럽게 제 책이 나왔다는 걸 전혀 모르는 조건에서도 이미 국민의 한 25%가 애국가를 교체해야 된다 의견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지금 6개월이 훨씬 지났으니까 지금 어떤 중립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다시 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반일 움직임, 특히 그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걸 보시는 감회는 특별하실 것 같아요. 친일 이력을 갖고 있는 안익태의 애국가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재고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글쎄요. 저는 최근 이 새롭다기보다는 저는 재생 친일파라 부르고 싶은데. 재생 친일파? 네네. 새로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굳이 찾자면은 과거에 그 나치 독일의 과거사 청산하는 과정에서 아우슈비츠는 없었다. 한 이런 주장들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아예 없었다 그런 거는. 모든 게 날조다. 모든 게 허구고 모든 게 날조다. 아우슈비츠는 아예 있은 적이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법까지 만들어졌죠. 이런 주장을 못하게 하는 마치 우리가 광주 자체가 없었다. 북한군이 와서 한 거다. 5.18에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아우슈비츠는 아예 있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 주장과 사실은 같은 맥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서 이제는 아예 있었던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역사 부정으로 가버리는 아주 그 급진적인 역사 부정론이 최근에 다시 어떤 모 책을 통해서 다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우슈비츠는 없었다고 하는 그 주장들이 이후에 쭉 겪는 과정을 보면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끼리 무슨 돌려보는 찌라시라고 할까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재생산되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대세가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 비슷하게 누가 친일 자체가 없었다든지 이런 주장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 보는데 이것도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그렇죠. 우리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걸 물리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게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 인터뷰 한신대 국제학부 이혜영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가 준비하고 있어요. 네,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천안나들목 진입램프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수원 일대와 판교 부근 또 양재부터 한남까지 정체 심합니다. 서초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3차로와 4차로가 막혀 있는 만큼 차로 변경에도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먼저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시흥에서 송내까지 정체 심해져 있는데 이 사이 소래터널 4차로와 또 서운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각각 고장난 차까지 서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김포요금소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세종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나들목을 지나서 청미천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부근 정체 매우 심한 데다 빗길인 만큼 더욱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방금 전 인터뷰 내용 중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친일 행적 의혹에 이어서 독일 나치 연관설이 나오고 있는
안익태의 애국가 교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했는데 지난 1월 18일 하루 동안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해서 전체 응답률은 5.9%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앞서서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펄조 조진주 씨가 퀴즈를 냈는데요. 자, 퀴즈 정답 발표하죠. 오늘 정답은 송윤아 씨였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7303번 쓰시는 분 임윤아. 네, 소녀시대 윤아의 본명이 임윤아라고 하는데 송윤아입니다. 예. 그리고 3625번 쓰시는 분 하춘아. 예. 그래요. 하춘아 씨를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5615번 쓰시는 분 송윤아. 요즘 뜸하신데 뭐 하시나 궁금하네요. 예, 저도 궁금해요. 예. 자, 그리고 2594번 쓰시는 분 강애리자. 네. 다시. 예. 그 강애리자 씨가 이제 그 노래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 노래가 뭐죠? 빨간 립스틱이었나요? 분홍 립스틱. 예, 분홍 립스틱. 예. 이따 나오세요, 좀. 뭐 하는 척을 하셔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잠시 생각이 안 났을 뿐입니다. 예. 자, 그래요. 강애리자 씨를 정답 보내셨네요. 틀렸습니다. 자, 6829번 쓰시는 분 송윤아요. 제 아내랑 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6970번 쓰시는 분 정답 송윤아.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소시민입니다. 요즘 저희 가게 손님들 김용민 라이브 강제로 청취하게 하는데 반응이 조금씩 옵니다. 재밌다고들 하십니다. 김용민 선생님 항상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선생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김용민 씨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964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태백입니다. 저녁 되니까 시원하네요. 이쪽으로 피서 오세요. 정답 송윤아. 네, 태백 정선 시원하죠? 네, 아주 너무 좋습니다. 태백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9367번 쓰시는 분 정답 송윤아. 광복절 특사가 이번에는 없다고 하니 부끄럽지만 15년 전 운전면허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바 있습니다. 아, 그래요. 15년 전에요. 예. 자, 지금까지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 건강 챙기세요. 뭘 잘못하셔가지고 운전면허를 회복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 소개할 게 많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리는 재난특보입니다. 저 KBS 1라디오가 또 국민의 긴급한 정보를 항상 빠르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서 말이죠.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 해외에서 육포, 소시지, 만두, 피자, 햄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제일의 발키리는 지난주로 시즌 1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유재일 평론가 그리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송윤아 씨를 좋아하시나 봐요. 왜요? 분홍 립스틱을 하시니까. 아, 예. 예. 그 노래 많이 불렀죠. 네. 예. 그렇죠. 예전에 뭐였지? 왜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부른 원래. 예, 송윤아 씨가 부르기 전에 예. 강애리자 씨를 포함한 무슨 작은 별 가족. 작은 별 가족. 그렇죠. 작은 별 가족에서 그 자전거래요. 자전거 탄 풍경에 강인봉 씨가. 예, 그래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박지영 대표님 나오셨고 또 슬쩍 또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정치 국민의 그럼 현재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상승세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 이제 그 대일 문제, 일본의 경제 침략 이후로 대통령 지지도가 되게 이제 40% 후반대에서 50%로 올라섰거든요. 네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50%를 둘러싸고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합세. 그렇습니다. 전주 대비 0.5%포인트 긍정평가 올라서 50.4%로 조사가 돼 있고요. 네. 부정평가는 1.1%포인트 내린 44.4%. 네. 격차가 긍정 부정 6%포인트로 좀 벌어졌습니다. 네. 대통령 집권 이제 뭐 3년 차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3년 차 들어갔죠. 3년 차에 50% 지지율. 이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역대 대통령 지지도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높았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 지지도하고 지금 시기에 거의 엇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특징을 보면 어쨌든 지난주에 악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사일, 북한 미사일 연이어 있었죠. 발사가 쏟아졌고 또 주식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일 국면, 반일 국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한편에. 그런데 이제 분노의 정서, 이 분노의 정서가 불안감을 좀 누르고 있다, 앞서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산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신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사안이 우리 경제가 체질을 강화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의 정서가 특히 이제 또 국내에 여러 구구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친일 찬양 이런 어떤 발언도 쏟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결집해야 한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그 각도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이 좀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이제 이 반일 정서가 작용을 하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악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시 쇼크라든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보합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보수 정당이 이 국면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그런 언행을 하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수렴된 이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최근까지도 보면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탄핵 이후로 무너져 내린 리더십이 보수 정당의 리더십이 여전히 복구가 안 되고 있고 이 상태로라면 내년 총선 때까지도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텐데 위기의식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과잉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따끔한 회초를 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단체장이지만 중구청장이 노 재팬 이 현수막들을 길거리에 그 다 배치하는 거 걸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비판이 높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할 테니 그런 것을 관이 주도하지는 마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당에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언이 있었죠. 우리 일본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이 그 일본을 향한 여러 가지 대응 행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금 비판하는 게 있어요. 너무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과잉화된 어떤 대응들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이 따갑게 지적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소위 2+1 해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일 양국의 기업과 책임 있는 기업과 더불어서 한국 정부가
이 배상의 주체가 되자. 이게 네. 지금 한국당에서 내놓은 해법인데 이 해법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취지는 그겁니다. 당시에 강제 병탄은 불법이었다라는 거고 일본 정부는 이걸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배보상의 주체로 한국 정부가 들어가는 순간 일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해법으로 자유한국당은 제시를 했고 국민들이 사실은 이 국면에서 굉장히 학습이 많이 돼가지고 자유한국당의 해법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그 박원석 의원님하고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 네. 황교안 대표에게 진심을 담아서 여기서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저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을 향해서 나를 세우는 것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수권 경험 있는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먼저 제시하려고 하는 지금 이 국면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런 진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때리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나치게 총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염두에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만 너무 무게를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미군을 스스로 철수하게끔 지금 작전을 펴는 거 아니냐. 한일 관계 자작극설. 이걸 또 제기를 했어요.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우리가 저 핵무장을 하고 미사일을 10만 발을 만들어야 된다고 최근에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 발언은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토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뭔가 통일된 의견으로 합리적인 그런 의견으로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낸다면 또 귀담아 들을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정민호님 식민지 시대 불법이 없어야 7.18들이 개국공신이 되고 독립운동가들은 불령선인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하셨어요. 식민지 시대에 불법으로 점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불법성을 지워야 친일파들이 개국공신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친일파들이 설치고 다닌다. 큰 소리 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0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는데 그 전체 의석이 14석입니다. 14석인데 10명이 나간다면 이제 4명만 남는 셈이네요. 오전에 그 대한연대로 탈당하신 분들은 9명에다가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있는 장점수 의원까지 10명이고 오후에 김경진 의원이 그와 별도로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그 민주평화당 당적자 중에는 10분이 탈당을 하셨고 바른미래당 당적이지만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시는 분 한 분이 탈당 선언을 하신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예요? 바른미래당 당직만 민주평화당 당직을 갖고 있는데 당적은 바른미래당 당적인 거죠.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비례대표 제명을 안 시켜주니까. 두 분 계시잖아요. 박주현 의원하고 장점수 의원하고. 지금 그 정동영 대표하고 같이 지금 몸담고 있는 민주평화당에 있는 분은 이제 3+1. 그러니까 의원은 소속은 3분이고 한 분은 박주현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지금 2.1% 수사됐죠? 저 민주평화당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동률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40.1 기록했고요. 지난주보다 1.4% 포인트 내렸고요. 자유한국당은 28.7로 조사됐고 정의당은 7.0, 바른미래당은 4.7%로 조사됐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또 20%대도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죠.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민주평화당의 그 탈당,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평화당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의 내분을 보면서 이른바 이제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정계 개편 구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전 희박하게 봅니다.
그게 이제 호남을 지역적 배경으로 한 어게인 국민의당의 2020년판 버전 네. 이런 걸 구상하는 건데 당시에 국민의당이 호남을 배경으로 그 38석이라는 의석을 낼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른바 이제 친문 패권이라는 것에 대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경계심. 2016년 초에 예. 정서예요. 다른 하나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필하고 있던 신선한 대선 주자였던 즉 안철수. 미래를 상징하는 대선 네. 주자였던 안철수. 네. 근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해요 지금. 때문에 이 제3지대 신당 구상이라는 게 찻잔속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 찻잔속 태풍에 불과할 구상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저 탈당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히 호남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별 명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 10분이 탈당을 선언하고 대한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은 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굉장히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나가신들 대체 무슨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안에 있으면 네. 더 희망이 없으니까 뭔가 나와서 이래저래 노력을 해보겠죠.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합의위원, 네. 손학규와 유승민 계열의 합의위원을 통해서 비례대표들을 각자 원하는 쪽으로 보내주게 하자. 이렇게 되면 20명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걸 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뭔가 참신한 세력으로 포장을 하겠다. 이런 포지셔닝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삼지대가 실종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도전이 실패했고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지대는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삼지대를 정의당이 좀 채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저 일관성 있는 제3지대 정의당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더불어서 바른미래당의 합의위원이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니 합의위원이란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법상 네. 이게 창당 조항도 있고 합당 조항도 있는데 분당 조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자산이 알려지기로는 한 50억에서 80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 돈을 합법적으로 나눠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눠 가져도 불법이에요. 때문에 저 게임의 성격이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어느 예. 한쪽이 손 들고 나가든가 뭐 이렇게 할 때까지 서로가 이 버티면서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걸 합법적으로 그렇게 뭐 순탄하게 이게 나눌 방법이 없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그 한국당 쪽으로 가고 싶은 의원들도 계시고 비례대표 중에 또 한쪽으로는 민주평화당 그쪽하고 합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출당 조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의원들에 대해서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합의위원이에요. 출당 조치를 풀어주면 그분들 이제 일단은 무소속 나가고 그러면 일단은 그 다음부터 선택은 그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문제인데 남는 거는 이제 국고보조금만 남았지만 실제로 합의위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들이 많거든요. 바른미래당. 그렇죠. 네. 국민의당 비례대표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만 있는데 이게 8월 말에 한 번은 변곡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윤리위원회가 개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말에. 네. 근데 거기에 지금 하태경 최고가 윤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 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를 받아서 최고위원이 교체가 된다면 손학규 당대표가 자기에 가까운 사람을 심을 겁니다. 그러면 최고위 구성 자체가 5대4로 손학규 대표 우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굉장히 또 양측의 대립이 격화될 거고 뭔가 승부수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징계를 해도 최고위원직을 아니 경징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겠죠. 중징계를 받을 경우 중징계를 받으면은 이건 뭐 당직 제한 이런 몇 개월 예를 들면 당직을 6개월 뭐 제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래요? 그 당시 지난번에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인, 굉장히 노골적인 어떤 비판들을 해서 연로하시다고 비하하고 비하하고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두 당의 지금 상태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양당 체제 바깥에 있는 제3당의 입장에서 제3당이 역할을 잘해야 정치 발전의 이 촉진 요인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뭐 이 보수든 혹은 개혁이든 뭔가 이게 좀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늘 일관되게 두 당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제3정당은 맨주먹 붉은 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정의당도 의원 6석 가지고서 1%부터 지지율을 쌓아서 오늘날의 정의당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일희일비하면 제3당 못해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유, 판을 살짝 깔아주니까 날아다니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보수 통합
요즘에 또 이분의 주가가 오르는가 싶기도 하고 대표? 말이죠. 아니요. 안철수 전 대표. 저는 자유한국당 갑니까? 이분?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쉽게 몸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남아 있는 거는 한 번의 카드거든요. 대선 카드 중에서. 근데 지금 나서서 본인이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판을 이끌 수 있는 힘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세력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 틈을 보겠지만 뭐 그 틈이 잘 열리지 않는 사실이고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던 정치 자산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단기간에 그게 회복되기가 어렵고요. 일각에서는 총선 전에 귀국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라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박시영 대표 말씀대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한국당이 만약에 총선에서 결과 안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 찾을 텐데 그때 주가를 올려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엔 안 나온다? 안 나올 가능성. 저는 뭐 총선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궐선거도 있고 뭐 여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도 매우 주목이 되고요. 자,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 유무선 자동응답 또 전화 면접 통해서 조사를 했고 19살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조사했습니다. 4.8%의 응답률을 보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괜히 했어요. 한국갤럽 언급을 해가지고 이것도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한국갤럽이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전화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김대근님, 세례 요한 뒤에 예수가 오신 것처럼 세례 교환 뒤에 철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아닌가? 재밌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손학규 체제 교체냐 유지냐 이 여론조사를 한 모양이죠. 혁신위원회는 지금 누구 편입니까? 지금은 그 주대한 위원장이 사퇴했고 구성 인자로 보면 유승민 전 대표를 따르는 분들이 많죠. 바른정당 계열. 네네네. 어떻게 교체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어느 쪽에 좀 더 여론이 실렸습니까? 교체 의견이 45.6%로 높게 나왔고요. 유지 의견은 24.5.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몇 %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견도 있었겠죠. 몇 퍼센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새 지도부로 교체하자 45.6, 손학규 체제를 유지하자 24.5. 뭐 그 나머지가 이제 모르겠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손학규 체제는 교체가 마땅하다. 이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여론전이 이미 별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바른미래당의 내부 사태는 서로 간에 이런 여론전을 펼 상황을 한참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사실은 뭐 이 보일 모습 안 보일 모습을 다 보였는데 이제 와서 혁신위를 배경으로 이런 여론전을 한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거나 설득력이 있다고 별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님은 물론이고 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서로 간에 정말 어렵지만 좀 합의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절충점을 빨리 찾는 게 양쪽이 다 사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질문을 바꿔서 누가 지금까지 사태를 초래한 그 책임이 누가 돼 있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둘 다 책임 있다. 손학규 쪽, 대표 쪽 그리고 바른정당 출신들 모두 책임 있다. 이 여론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참 답이 없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도 이러니까 사실은 당 내분이 계속되는 것이고 이 틀을 바꿔야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 결단의 시점 다가오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조사기요 말씀드려야 됩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9살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출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남는군요. 예. 자, 김용민 라이브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